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지리학과의 박정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연구는 과거의 기후변화가 과거의 식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또 과거의 기후변화가 인간 사회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고학 쪽에도 관심이 많고요. 예, 기후가 이제 인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제 파악하려면은 아무래도 고고학적인 연구 자료, 이런 것들하고 기후변화 자료하고 비교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니까, 네, 고고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사실 제가 최근에는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전남대하고 제가 인연도 있고, 그 다음에 고고학 쪽에 제가 또 나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목을 이제 호남의 기후 선사고대 기후변화 이렇게 잡아봤는데, 사실은 한반도가 조그매서 이 한반도의 기후도 동북아 지역의 다른 지역의 기후랑 거의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서 또 호남의 기후를 얘기한다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기후하고 호남의 기후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고, 저한테 이제 선사고대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기후가 어떻게 변했고, 그 기후변화가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흔히 빙하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제4기 아니면 플라이소세를 이제 빙하기라고 부르거든요. 제3기하고 제4기가 이제 신생대를 이루고요. 신생대 이전에는 중생대가 있었고, 중생대는 이제 공룡이 막 살던 시기죠. 근데 제3기는 따뜻했던 시기고요. 제4기는 추웠던 빙하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4기 빙하기라고 해서 항상 추웠던 건 아니고, 이렇게 따뜻했던 시기들이 거의 30차례 가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추웠던 시기가 또 30차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따뜻했던 시기들을 간빙기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러니까 빙하기 내에 간빙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추웠던 시기를 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빙하기 내에 빙기가 30차례 가까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한 100만 년 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 변화의 폭이 커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X축은 300만 년 전, 250만 년 전, 200만 년 전, 100만 년 전, 이제 구석기 시대죠. 그래서 이 Y축은 안정산소 동위원소비인데,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위로 갈수록 이제 온난하고 아래로 갈수록 한랭하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간빙기를 이제 홀로세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홀로세가 있었고 그 전에 마지막 간빙기가 있었고요. 한 12만 년 전쯤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간빙기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간빙기인 홀로세 사이를 이제 마지막 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제 last glacial period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간빙기가 12만 년 전쯤에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홀로세가 있고, 그 사이에 추웠던 마지막 빙기가 있는데, 마지막 빙기라고 해서 항상 또 추웠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따뜻했던 시기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시기들을 우리가 간빙기라고 부릅니다. 간빙기. 간빙기는 아닌데 이제 간빙기랑 비슷한 시기라고 해서 최종 빙기 내에 간빙기들이 또 20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홀로세는 굉장히 기후가 안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마지막 빙기와 비교할 때, 마지막 빙기 때는 이렇게 진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홀로세 동안에는 기후변화가 거의 없이 굉장히 스테이블했다. 이제 마지막 빙기랑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하지만 홀로세라고 해서 기후변화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홀로세도 기후변화가 있었는데 훨씬 이제 규모는 작았다.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작은 규모라도 영향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로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홀로세의 기후변화가 진폭이 작았다고 하더라도, 스테이블했다 하더라도 기후변화가 있었고, 그 기후변화가 있을 때마다 인간 사회가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 기후변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메커니즘이 대서양 연렴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선이 이제 표층 해수의 흐름입니다. 표층 해수.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심층 해수,
심해저에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인데요. 이게 굉장히 천천히 한 바퀴 도는데 2000년이 걸릴 정도로 아주 천천히 흐르는 해수의 흐름인데, 이 해수가 저위도와 고위도의 열 에너지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적도 지역의 잉여 에너지를 추운 극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운송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이 빨강색, 그 북대서양 쪽에 있는 이 빨강색 선이 우리가 멕시코 만류라고 부르는 난류의 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리다 쪽에서부터 이동한 이 따뜻한 바닷물이 아일랜드나 영국을 덮여서, 아일랜드나 영국이 사실은 한반도보다 위도적으로 봤을 때 10도 이상 북쪽에 있는데도 연평균 기온을 비교해 보면은 한국보다 이 아일랜드 쪽의 기온이 더 높습니다. 이게 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 쪽에서 계속 따뜻한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계속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흐름에 교란이 생기면 이제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교란이 생기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표층해수가 그린란드 쪽에서 가라앉는 이 메커니즘을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요. 가라앉는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이 따뜻한 물이 저위도 지역을 통과하고 중위도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 중위도 지역은 편서풍 때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증발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도 지역을 통과하면서 온도가 높으니까 또 증발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저위도 중위도 지역을 통과하면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바닷물의 염도가 올라가요. 예, 소금기가 더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바닷물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또 이 고위도 쪽으로 가게 되면 대기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대기에 이제 에너지를 많이 뺏겨가지고 바닷물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바닷물이 염도까지 높아지니까 바닷물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가라앉게 되는 거거든요. 가라앉는 지점이 이제 그린란드 쪽이라는 얘기죠. 가라앉아서 이제 심해저에서 흐르는 이 파랑색의 해수 흐름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연적인 연렴순환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란이 된단 말입니다. 교란이 이제 주기적으로 교란이 그 빙기 내내 발생을 했고, 또 홀롯의 초반부에도 자주 발생을 했는데, 왜 교란이 발생하느냐? 이쪽에 이제 극지역에 얼음들이 있는데, 얼음이 온도가 높아지면 녹을 거 아니에요? 그 녹은 물은, 담수는 이제 염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낮아서 잘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라앉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닷물이 이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 들어올 때마다 연렴순환에 교란이 생기면서 이쪽 저위도 쪽의 에너지가 고위도 쪽으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이 연렴순환의 교란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인데, 즉 이제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그린란드 쪽에 있는 빙하가 한꺼번에 녹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담수가 흘러 들어오면은 바닷물의 밀도가 낮아져가지고 가라앉질 못하니까 멕시코 만류의 흐름이 끊기면서 에너지가 북대서양 북쪽으로 전달이 잘 안 되면서 갑자기 이 북대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빙하가 확장되고 한랭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뭐 나름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다시 이 기후변화 자료를 돌아서 보면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주저앉고 올라갔다 주저앉고 이런 과정을 20차례 이상 반복을 했는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왜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태양 흑점하고 관계가 있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쪽에 이제 빙기 때니까 빙하가 훨씬 컸거든요. 이 빙하가 녹으면서 담수가 흘러 들어오니까 연렴순환에 교란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제 추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흑점이 늘어나서 온도가 이제 올라갔는데 또 빙하가 녹으니까 또 담수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연렴순환에 교란이 생기면서 또 갑자기 추워지고, 이런 과정을 20차례 이상 겪었다는 얘기죠. 빙기 때는 이런 교란에 의한 기후 변화의 진폭이 훨씬 컸는데, 이 홀롯의 초반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홀롯의 초반부에도 빙하가 캐나다 쪽에 빙하가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홀롯에라는 간빙기에 들어온 이후에도 빙하가 남아 있어서
그 빙하가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녹아가지고 담수가 흘러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연렴순환이 교란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그런 이벤트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홀롯의 초반부의 기후를 주도했던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커니즘이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의 변화인데 이거는 주로 홀롯의 후반부에 영향을 미쳤던 메커니즘입니다. 이 적도 지역에서는 무역풍이 연중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무역풍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뜨거운 물이 이 적도 서태평양,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이쪽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 왜 그런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무역풍이 약해지는 시기가 와요. 무역풍이 약해지면 이쪽에 모여있던 뜨거운 물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니까 평소 때보다 엘니뇨 시기가 되면은 적도 서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적도 중태평양, 동태평양 쪽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97년도의 바닷물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료인데 보시면 적도 중태평양하고 동태평양 쪽의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고 평소 때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도 서태평양 쪽은 바닷물 온도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엘니뇨 환경이 되면 이쪽에 모여있던 뜨거운 물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면서 오히려 이쪽이 평소 때보다 온도가 올라가고 이쪽은 평소 때보다 온도가 떨어지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4년에서 7년 주기 혹은 2년에서 7년 주기로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뉴스나 신문에서 접할 수 있는 그 이제 현재 나타나는 엘니뇨고 고기후 학자들은 이러한 그 짧은 주기의 엘니뇨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고기후를 연구한 사람인데 500년 주기에 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마다 이쪽 그 적도 서태평양 쪽의 바닷물 온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동북아 지역을 포함해서 북반구 전역에 기후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가령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쪽의 바닷물, 적도 서태평양 쪽의 바닷물 온도가 평소 때보다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쿠르시오 난류를 타고 이 바닷물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쿠르시오 난류가 전달하는 열 에너지하고 수증기량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쪽의 바닷물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주로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 태풍의 빈도나 강도도 약해지게 됩니다. 바닷물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 결과 이제 500년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이 평소 때보다 가물었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홀롯의 후반부에 이제 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화가 또 홀롯의 기후 변화를 가져왔던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홀롯의 기후 변화를 가져왔던 메커니즘이 흑점수 변화입니다. 그래서 태양에 보시면 이제 흑점들이 있는데 이 흑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주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11년 주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11년 주기는 이제 고기후 학자들의 관심 대상은 아니고요. 고기후 학자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주기, 장주기의 흑점수 변화에 관심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흑점수 변화가 1500년 주기, 1000년 주기, 500년 주기, 200년 주기, 88년 주기로 있었다. 즉 1500년마다 흑점수가 높아졌고 또 1000년마다 흑점수가 높아졌고 500년마다 흑점수가 많아졌고 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변화가 나타났다는 건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지구의 기후가 변화했다는 것이죠. 특히 홀로세의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이 태양 활동 변화, 흑점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인이 이제 화산 폭발인데요. 화산 폭발은 화산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 그 꼭대기에서 이산화황이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는데 그게 대기에 수증기 입자하고 결합을 해서 황산 에어로졸을 형성하거든요. 그 황산 에어로졸이 막같이 만들어지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반사돼서 우주로 날아가 버리니까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화산이 폭발을 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지표면의 온도가 0.2도 정도 떨어진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 보통 황산염 입자라는 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화산 폭발 이후로 계속 온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2, 3년 정도 그 냉각 효과가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화산이 뭐 연이어서 폭발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큰 규모의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면은 지구 기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 과거를 돌아보면 화산이 연이어 폭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화산이 폭발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지구 기후가 큰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91년에 폭발한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큰 화산이었고 보시면 84년에는 이렇게 대기가 깨끗한데 91년에 화산이 폭발한 이후에 대기를 보니까 이렇게 황산 에어로졸막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막이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서 돌려보내기 때문에 지표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홀로세의 기후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 중에 하나죠. 제가 그래서 4가지 그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피드백 효과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홀로세 기후에 영향을 줬고요. 자세한 설명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온실가스도 홀로세 기후변화에 영향을 줬고요. 지금은 온실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도 홀로세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세차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차운동에 의해서 홀로세 후반부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떨어졌는데 그것도 이제 홀로세 기후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은 홀로세, 그러니까 11,7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현재 간빙기의 기후변화 요인을 모두 알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후변화 메커니즘을 알고는 있는데 그럼 각 지역별로 실제로 그 기후변화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빙하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석회암 동굴 가서 석순을 잘라내서 석순을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테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퇴적물을 분석을 하는데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석이 퇴적물 분석입니다. 사실 나이테 분석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빙하는 없고 석회암 동굴에 석순은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홀로세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회암 동굴에서 나오는 석순이라는 게 연구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질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석회암 동굴의 석순을 갖고 홀로세 기후변화를 복원하는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주로 이제 퇴적물을 분석해서 그 퇴적물 분석 결과를 갖고 과거의 기후변화를 이제 추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퇴적물 속에 들어있는 뭐 다양한 퇴적물의 지화학적 분석을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화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꽃가루 분석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 가면은 오름들이 많은데 오름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 꼭대기에 습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오름 꼭대기에 습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오름이 물령아리 오름이라고 있고요. 그 물령아리 오름에서 제 학생들이 이제 퇴적물 뽑아 올리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동수학 오름이라고 물령아리 오름 옆에 또 오름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퇴적물 뽑아 올려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꽃가루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염색을 한 다음에 슬라이드 위에 올려놓고 현미경으로 동정을 해서 다양한 그래프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퇴적물 속에 다른 것들을 다 이제 녹이고 남는 그 화분만 이제 슬라이드에 올려놓고 이제 동정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동정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모양들이 독특하고 크기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무늬도 다 제각각이고 그래서 동정하기가 쉽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실은 아마추어들도 충분히 한 1시간 정도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그 초본류의 화분들이고요. 쑥, 벼, 그 다음에 이거는 국화과 식물에서 생산된 화분들이고 이쪽엔 소나무, 그 다음에 참나무, 밤나무 이런 것들, 서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나무, 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화분을 동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직접 수행한 연구 결과들을 보여드리면서 과거의 기후변화가 어땠는지 한반도에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이제 한반도의 마지막 빙기 최성기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빨강색 곡선이 이제 세차하고 관계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일사량이 보시면 이게 이제 4만 년 전에서 8천 년 전까지의 자료고요. 여름철 일사량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다시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름철 일사량이 낮아졌던 시기 대략 이제 2만 5천에서 1만 8천 년 전. 이 시기를 이제 마지막 빙기 최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빙기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한 12만 년 전부터 11,700년 전까지를 마지막 빙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빙기 가운데서도 굉장히 추웠던 시기를 마지막 빙기 최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빙기가 레스트 글레이시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레스트 글레이시얼 맥시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마지막 빙기 최성기입니다. 약자로 LGM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스트 글레이시얼 맥시멈. 그래서 마지막 빙기 최성기를 보시면 여름철 일사량이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제가 이제 제주도에 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퇴적물을 얻어가지고 화학 분석을 해보니까 이 꽁의 다리속이라고 해서 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초본류가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빙기 최성기 때 그 비율이 확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후 시기에 비해서 꽁의 다리 속의 퍼센티지가 이제 많이 높아져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인구 추정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SPD라고 해서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인데 이제 탄소 연대 자료를 갖고 인구를 추정한 거죠. 그래서 거주지의 숫자를 추정한 다음에 주거지의 숫자를 추정한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인구를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서 과거에 인구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중국 동북부,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주거지 숫자가 확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거지의 흔적이죠. 주거의 흔적이 확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름철 일사량하고 아주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노란색은 한반도의 그 인구 추정, 남한 지역의 인구 추정 그래프인데요. 인구가 이 마지막 빙기 최성기 때 이렇게 싹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주, 연해주 쪽에 이 주거지의 흔적이 감소를 하는데 한반도 쪽에서 늘어난다는 것은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래프로 예쁘게 그려놨지만 그 김장석 성충택 교수님이 최근에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에서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구 추정 그래프를 보시면 8,200년 전에 인구가 갑자기 또 쫙 올라가는 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주거의 흔적이죠. 이게 이제 8.2K의 이벤트라고 해서 굉장히 추웠던 시기인데 이때도 남한 지역의 인구가 확 늘어났다. 분명히 이제 연해주 쪽에서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서 토기를 들고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김장석 교수님이 또 그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기후랑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8.2K 때 한반도의 기후가 어땠는지를 제가 이제 비금도에서 퇴적물을 얻어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비금도는 이제 그야말로 호남이네요. 호남.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결정론적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고고학이나 역사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 정도의 자료를 갖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듯이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설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이게 100% 사실이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8,200년 전에 한반도 기후 변화를 보시면은 나무 화분의 비율이 이 8,200년에서 8,150년 요 사이에 나무 화분의 비율이 쭉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화분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제 풀 화분의 비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랭 건조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때 그린란드가 이제 추워졌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상당히 건조해졌고 이제 그린란드는 빙하 자료고 중국은 이제 석순 자료입니다. 석순의 산소 동위원소 자료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은 습해졌습니다. 이게 추워지면은 그러니까 열대 수렴대라고 하는 ITCG가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은 남반구 쪽에 있으니까 이제 비가 더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스페인은 지중해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도 습해졌습니다. 지중해 쪽은 이 동북아시아 쪽하고 기후가 정반대죠. 이쪽은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이 습한데요. 열대 수렴대 ITCG라고 하는 열대 수렴대가 내려가면 편서풍대가
또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편서풍대가 내려오면서 지중해 지역이 이 8.2K의 이벤트 때 조금 더 습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강수대가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지중해 지역의 강수량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한반도도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2KA, 그러니까 8,200년 전에 한반도에 확실히 기후가 악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한반도뿐만 아니고 연해주, 만주 쪽도 마찬가지 그런 기후변화가 있었고 그 기후변화를 피해서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한반도에 최초로 토기가 전달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고고학 하시는 이제 뭐 김장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제주도 쪽에는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전달된 또 토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본토 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반도 전체의 홀롯의 기후를 보여주고 있는 다이어그램인데 광양에서 여기도 이제 호남이네요. 광양의 섬진강 범람원 퇴적물을 분석해서 제가 이제 나무 화분의 비율만 가져와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나무 화분의 비율이 지금 보시면은 7,600년 전에서 4,800년 전 사이가 90%로 상당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홀롯의 기간 중에 가장 습하고 따뜻했던 시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홀롯의 기후 최적기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이 홀롯의 기후 최적기는 최적기라는 말에는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는데 최적의 시기, 그러니까 인간들도 살아가는데 최적이었던 시기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홀롯의 기후 최적기, 영어로 홀로신 클라이밋 옵티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동식물이 살아가기에 아주 최적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온난하고 수분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롯의 중기가 이렇게 따뜻했고 그 다음에 홀롯의 초반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대서양 연렴순환의 결함에 의해서 천년마다 추위가 찾아왔는데 대표적인 게 8,200년 전에 있었던 추위, 제가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9,200년 전에도 이제 비슷한 추위가 있었고 또 1,200년, 1,300년 전에도 또 추위가 있었는데 이 퇴적물 자료에서는 거기까지는 커버가 안 됐고 그래서 이게 천년 주기의 기온의 한랭화가 대서양 연렴순환의 교란에 의해서 나타났고요. 8,200년 전의 추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400년 정도 식생하고 기후가 이제 평형 상태로 이르지 못한 상태로 400년이나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대기의 기온은 상당히 높아졌고 강수량도 높았는데 이때 8,200년 전에 그런 기후변화의 충격에 나무들이 다 고사를 해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한 400년 정도는 걸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빙하 자료나 석순 자료를 보면은 8,200년 전 이후로 다시 기온이 확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식생 자료에서는 그렇게 정상으로 빨리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대기하고 식생하고 평형 상태를 이루지 못했다. 400년 동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홀롯의 기후 최적기 이후에 홀롯의 후반부로 들어오게 되면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태평양 엘니뇨의 변화에 의해서 한 500년 주기로 이렇게 또 건조한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홀롯의 기후 최적기가 한 4,800년 전에 끝나는데 그때도 이제 건조한 시기가 있었고 4,200년 전, 3,700년 전, 3,200년 전, 뭐 2,800년 전, 2,300년 전 이런 식으로 500년 주기로 이렇게 건조한 시기가 있었는데 홀롯의 후반부에 이런 4.2KA와 같은 이런 500년 주기의 기후변화가 당시에 있었던 전 세계의 여러 문명들을 쇠락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4,200년 전에 다양한 전 세계 문명들이 쇠락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아카드 제국, 메소포타미아의, 그 다음에 이집트의 고왕국, 그 다음에 인더스의 뭐 하라파, 모헨조다로 그 문명이 있잖아요. 그 문명도 4,200년 전에 동시에 이제 쇠락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태평양 장주기성 엘니뇨와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200년 전에는 지중해 동부 지역의 뭐 미케네 문명이나 히타이트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신왕국 이 문명들이 한꺼번에 또 무너지는데 그때 뭐 해상 민족들이 뭐 밑으로 내려와서 무너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해상 민족들이 왜 동지중해 쪽으로 내려왔을까? 아마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로 이어지면서 먹을 게 부족하니까
히타이트나 이집트 쪽까지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 잘 나가던 그 미케네 문명 포함해가지고 이 세 문명이 한꺼번에 멸망을 해서 이제 청동기가 끝나고 유럽의 청동기가 끝나고 한동안 이제 암흑기를 거치게 되는데 철기 시대가 올 때까지 그러한 원인이 됐던 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 변화에 있다라고 저 같은 이제 고기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학하고 고고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2800년 전, 2300년 전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건조기가 찾아왔는데 이때 한반도의 남부의 이제 송국령 문화가 갑자기 이제 쇠락하는 그 원인이 됐던 게 이런 기후변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200년 전하고 4200년 전에 이 기후변화가 아주 뚜렷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홀로세를 국제층서위원회에서 홀로세를 3등분을 했거든요. 그 3등분을 할 때 기준이 됐던 게 이제 8200년 전에 8.2 ka, 4200년 전에 4.2 ka 이벤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이 광양의 나무 화분 비율 변화인데 이게 뭐하고 잘 맞아 들어가냐면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대성 연렴수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홀로세 초반부에는 이렇게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떨어졌을 때 광양의 나무 화분의 비율이 감소, 그러니까 풀 화분의 비율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한랭 건조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홀로세 기후 최적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태평양 장주기 엘니뇨가 영향을 미치는 500년 주기로 영향을 미치는 이 시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제 적도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이렇게 500년 주기로 온도가 떨어졌을 때마다 한반도의 기후가 악화됐다. 그러니까 이제 더 건조해졌다. 더 가뭄이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사한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이제 광양의 그 화분 자료가 저 멀리 적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해수면 온도 자료하고 유사하다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한반도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이고 그다음에 쿠르쇼 난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쪽의 바닷물 온도하고 많은 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식생 변화나 기후 변화라는 게. 이 자료는 이 밀양의 자료인데요. 이제 밀양은 이제 경상도 쪽인데 호남은 아닙니다만은 그 밀양의 자료도 광양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맨 위에 있는 게 밀양의 이제 타이타늄 자료입니다.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것은 퇴적물 속에 타이타늄이 많으면 그러면 이 사면에서 침식 활동이 활발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침식 활동이 왜 활발했느냐? 그거는 나무의 식생의 밀도가 감소하면서 그러면 나무의 식생 밀도는 왜 감소하느냐? 기후가 이제 한랭해지거나 건조해지거나 기후가 악화되면서 사면의 나무의 밀도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침식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퇴적물, 범람원의 퇴적층에 이 타이타늄이 많이 포함되게 된다. 그래서 이 타이타늄이 사실 이 침식 지지자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2000, 4000, 6000 이 Y축에 이제 위아래가 바뀌어 있고, 즉 홀로세 기후 최적기 때 타이타늄, 퇴적물 속의 타이타늄 양이 적었다, 상대적으로. 즉 그 얘기는 사면의 침식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고 식생 밀도가 높았다라는 얘기고 기후가 온난 수빈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전후 시기는 이제 기후가 안 좋아지면서 식생 밀도가 줄어들면서 이제 침식이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나무 화분, 나무 꽃가루의 변화하고 이 타이타늄의 변화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무 화분의 비율이 이렇게 홀로세 기후 최적기 때 그 후 시기에 비해서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타이타늄의 변화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타이타늄이 사면의 침식을 지시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광양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끝나는 시점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4800년 전에 이렇게 타이타늄의 양이 늘어나고 나무 화분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작은 홀로세 기후 최적기의 시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7,200년 전에 이제 밀양에서는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시작됐고, 이제 광양에서는 7,60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아마 이거는 뭔가 이제 국지적으로 조금 이런 환경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대체적으로 5,000년 전, 7,000년 전에서 5,000년 전 사이가 이제 홀로세 기후 최적기의 중심 시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밀양의 자료 또한 쿠르쇼 난류가 흐르는 그 지역의 바닷물 온도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오키나와의 해수면 온도하고 이 타이타늄 자료, 그 다음에 화분 자료하고 저는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유사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더 밑에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하고도 이 화분 자료, 그 다음에 타이타늄 자료가 비슷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밀양 자료도 보시면은 한반도 남부 쪽의 과거 홀로세 기후가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복잡한 그래프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제가 아까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제주도의 동수확 오름 퇴적물 분석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저널에 실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자, 이 녹색이 동수확 퇴적물의 화분 분석 결과입니다. 이 녹색 그래프가. 그 다음에 연대를 보시면은 한 4,4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한반도의 기온을 보여주는 자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기온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홀로세 후반부의 자료가 없었는데, 홀로세 전체를 봐도 이제 그런 기온 자료라는 게 사실은 찾기가 힘든데, 제가 이제 이 기온 자료를 어떻게 얻었냐면은, 그 제주도에 가면은 상록성 참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실 잡밥나무, 가시나무, 속 같은 그런 상록성 참나무들이, 그러니까 상록수죠. 상록성 화렵수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상록성 화렵수들이 많이 자라는데, 이게 이제 본토에서는 거의 자라지 않고요. 그러니까 화렵수들인데 1년 내내 잎을 달고 있는 나무가 이 한반도 남부 해안가에는 있습니다만은 본토에 이제 중부지방만 가도 이런 나무들이 없거든요. 근데 제주도에는 굉장히 많아요. 뭐 구실잡밥나무나 가시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록성 화렵수거든요. 그래서 전체 화렵수 대비 상록성 화렵수의 비율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록성 화렵수의 비율이 높아지면은 기온이 높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세 후기, 지금하고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세차 운동에 의한 여름철 일사량 곡선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홀로세 후기로 올수록 한반도에서 이 여름철 일사량이 감소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동수확 지역의 상록성 화렵수의 비율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기온에 영향을 미쳤던 게 이 세차 운동뿐만 아니고 태양의 활동, 그러니까 흑점수의 변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이 위에 TSI라고 표시를 한 게 Total Solar Irradiance라고 해서 태양 활동을 보여주는 프락시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대충 500년 주기로 이렇게 태양 활동이 감소하는, 즉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는 그 시기가 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4,200년 전, 3,700년 전, 3,200년 전, 2,800년 전, 물론 아주 뚜렷하게 500년 주기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보시면 2,800년 전, 2,300년 전은 아주 뚜렷하죠. 네, 그 다음에 뭐 1,700년 전, 1,200년 전, 뭐 700년 전, 이런 식으로 500년 주기로 뭔가 이제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태양 활동의 변화에 따른 기온 변화가 제주도 동수확 자료에서 좀 얼핏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500년마다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제 1000년마다 좀 온난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3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 네, 이렇게 제가 연한
좀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제 1000년마다 온난한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1000년 전이 이제 중세 온난기, 그 다음에 2000년 전이 로마 온난기, 3000년 전이 중기 청동기 온난기인가. 하여튼 뭐 제가 나중에 한글로 표현한 게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중간에 이 회색 선이 그린란드 빙하 자료거든요. 그린란드 빙하 산소 동위원소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온도를 복원한 건데, 보시면 상당히 제주도 자료하고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제 1000년마다 온난기가 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온난기보다는 이 500년 주기로 나타나는 이 기온의 감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의 기후라는 게, 이제 제주도의 기후는 곧 한반도 남부의 기후라고 이제 비슷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세차 운동에 의한 여름철 일사량의 변화와 그 다음에 태양 활동에 의한 변화,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한반도 남부와 제주도의 기후를 결정했다. 근데 이 한반도 남부의 기온 변화가 그린란드의 기온 변화하고 얼핏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동수학 자료인데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자료는 방금 보여드렸던 상록성 화력수 비율 자료입니다.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점차 기온이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500년 주기로 뭔가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고, 근데 이제 기온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제 강수량을 또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강수량도 이제 중요한 기후 요소인데, 그래서 제가 한 게 이제 퇴적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나면 이게 재가 막 날리잖아요. 그 재가 이제 퇴적층에 쌓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분석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Y축의 위아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탄편이 적은 시기고, 그러니까 홀롯의 후기로 오면 올수록 이제 탄편의 양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 대체로 한 2300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습해져가지고 탄편의 양이 감소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 2300년 전 이전에는 건조해가지고 불이 많이 나서 재가 많이 날려가지고 재가 많이 퇴적이 됐고, 2300년 전 이후로는 습해지면서 산불이 이제 오름에서 불이 덜 나면서 이제 재가 퇴적층의 재의 농도가 감소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온도는 홀롯의 후반부로 올수록 떨어졌고, 강수량은 홀롯의 후반부로 올수록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한 2000년 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습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중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한반도를 포함한 이 동북아시아 지역이 이제 습해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보시면 이제 2.8KA, 2.3KA, 그러니까 2800년 전, 2300년 전이 송궁리의 그런 쇠락하고 관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보시면 이제 온도가 2800년 전에 감소하고 2300년 전에 감소하는 모습이 뚜렷한데, 강수량도 2800년 전에 약간 이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탄편의 농도가 늘어나죠. 특히 2300년 전에 탄편량이 크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다. 그 다른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즉 2300년 전이 온도도 떨어졌지만 강수량도 감소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랭해지면서 건조해지는 이 기후변화가 겹치면서, 이때가 이제 송궁리형 문화, 이제 변원경 문화가 크게 쇠락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변원경 흔적이 사라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후에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427년 대충 보시면은 이제 온도가 쭉 떨어지는데, 427년, 430년 전의 온도가 제일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빙기 이전 427년, 이때가 고구려가 이제 국내성에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던 그 시기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고구려의 그 평양천도, 장수왕의 평양천도 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 기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소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국내성이 이제 협소하니까
넓은 평야가 있는 평양 쪽으로 수도를 옮겼다. 아니면 이제 국내성 쪽의 귀족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옮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 연구만 놓고 보면은 기후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제 고구려의 큰 영토를 놓고 봤을 때 국내성은 정중앙에 있는데 평양은 굉장히 외곽에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이 뭐 넓고 좋은 땅이긴 해도 그렇게 외곽 쪽으로 치우쳐 있는 남쪽으로 내려온 그런 배경에는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크게 낮아진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ALIA라고 표현한 게 Late Antiquity Little Ice Age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인데 이게 대충 보면은 540년에서 620년 사이 뭐 이 정도 돼요. 근데 그때 뭐 화산이 많이 폭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해서 패스트죠. 일종의 패스트가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00년대에 있었던 그 중세 흑사병 그 이전에 또 굉장히 큰 흑사병이 600년 정도에 있었나요?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돌았는데 그걸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병이 돈 이유가 그렇게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던 요인이 식량 위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못 먹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전염병이 크게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LA 시기가 나이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시기가 굉장히 이제 추웠다라고 나오거든요. 유럽에서. 근데 이제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추웠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 뚜렷하진 않지만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소빙기에 가장 흑점이 적었던 원더 미니멈 시기라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경신대기근 한 1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경신대기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이러한 전쟁들이 다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뭐 유럽에서는 뭐 이렇게 뭐 강이 얼고 뭐 그런 그림이나 뭐 이런 기록들도 많이 남아있는 그 아주 추웠던 시기 보시면 이제 온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에 뭐 3,000년 전, 4,000년 전에 비하면 온도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후가 변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하고 더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이제 합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을 자꾸 헷갈리게 그려놓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 X축이 좌우가 자꾸 이제 바뀌니까 그거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4,300년 전이 이쪽 그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홀롯의 후기, 그러니까 현재 우측으로 올수록 현재에 가까워지는 그렇게 이제 그래프를 제가 그렸습니다. 맨 위가 태양 흑점수 변화, 프락시 자료고요. 태양 활동 변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사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린란드 빙하 자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수학 물음의 상록 화렵수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동수학 퇴적물의 탄편 자료. 그 다음에 맨 아래쪽이 적도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 변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기온을 보여주는 프락시 자료, 이 화분 자료는 태양활동 일사량 변화, 그러니까 흑점수 변화하고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세차 운동의 결과, 그러니까 여름철 일사량의 그런 점진적인 감소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적도 세톱, 그 다음에 이제 이 탄편 자료, 가뭄과 산불의 그런 횟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 자료는 적도 태평양 해수면 온도 자료하고 상당히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꽤 유사한데요. 그래서 이제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았을 때 온도가 제가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전달되는 수증기량이 늘어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증기량이 늘면서 산불의 빈도가 감소하는, 탄편 퇴적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적도 서태평양의 상태 변화,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화, 그 다음에 기온은 이 태양 활동 변화, 그 다음에 세차 운동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위쪽에 제가 이제 한글로 적어놨는데 3000년 전이 청동기 최적기, 2000년 전이 노마 온난기, 1000년 전이 중세 온난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저온기가, 상대적으로 저온기가 있었죠. 소빙기, 중세 저온기, 철기 저온기, 중기 청동기 저온기. 이 단어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실제 영어로 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홀롯의 기후 변화가 한반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거 아까 이제 탄소 연대 자료에 기반한 주거의 흔적 자료라고 이제 말씀드린 그 SPD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반도 남부 쪽에 그 탄소 연대 자료인데 이게 탄소 연대를 다 합친 자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보시면 4,800년 전 아까 광량이나 밀양이나 퇴적물의 프락시 자료가 4,800년 전에 확 변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 주거지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4,800년 전. 그래서 이 수렵 채집민들이 기후가 안 좋아지니까 아마도 이제 이동성이 늘면서 먹을 게 이제 부족해지니까 더 이제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 흔적이 감소를 했거나, 아니면 기후가 안 좋아지면서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인구 밀도가 줄었을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다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이는데, 여하튼 기후가 확실히 이제 수렵 채집민들의 그런 생활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800년 전 이때가 이제 성국리형 문화가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주거 흔적, 주거지 수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게 이제 사실은 왜 그런지 이제 고고학계에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기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국리형 문화의 성세라고 제가 제목을 다룬 슬라이드인데, 보시면 나무 화분 비율, 광량 퇴적물에서의 나무 화분의 비율 변화, 곡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4,700, 4,800년 전에 이제 나무 화분의 비율이 감소하는데, 그때 이 주거지수 변화, 즉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주거지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게 4,700년, 8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500년 후 4,200년 4.2K에 있었을 때도 약간 좀 핀트는 어긋나 있습니다만은 주거지수가 감소를 하고 있고, 3,700년 전에도 그렇고요. 근데 이 3,200년 전에는 기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는. 네, 주거지수의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0년 전, 2,300년 전에 두 번에 걸쳐서 기후변화가 있었고, 그게 성국리 쇠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식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이제 인간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격적인 변환경 시작은 한 3,500년 전, 이때부터 이제 주거지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걸 봤을 때. 근데 3,500년 전은 여러 자료에서 보여지는데 기후가 되게 좋아집니다. 3,500년 전부터 기후가 양호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3,200년 전에 이제 갑작스럽게 좀 기후 악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 3,200년 전의 기후 악화로 지중해 동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케네 문명, 이집트 신왕국, 그 다음에 히타이트 문명, 이런 문명들이 이제 사라지는데, 해상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해상 민족이 기후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자료인데, 네, 그림이 조금 작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맨 위가 이제 중국의 석순 자료입니다. 석회암 동굴의 석순 자료. 석순 자료가 맨 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적도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
복원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대충 비슷하게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뚜렷하게 정확히 매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중국 동고동굴 이 산소 동위원소 자료에서 2800년 전하고 2300년 전에 가물어지는 모습이 뚜렷하죠. 네, 중국 자료 또한 2800년 전하고 2300년 전에 확실하게 기후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료가 이제 밀양 자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밀양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4700년, 800년 전에 타이타늄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침식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고요. 네, 기후가 안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2800년 전, 2300년 전에 이렇게 또 타이타늄 양이 쭉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00년 전에도 뭔가 타이타늄 양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 조금 보이죠. 근데 광량의 나무 화분, 이 타이타늄 자료는 밀양에서 얻은 거고 나무 화분 자료는 광량에서 얻은 건데 밀양하고 광량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떨어져 있는데 이 변화하는 추세는 되게 비슷해요. 4700년 전, 그 다음에 4200년 전, 3700년 전, 3200년 전, 뭐 2800년 전, 2300년 전 되게 뭐 비슷한, 특히 이 3200년 전에 이렇게 뭔가 두 번의 그런 감소, 수치의 감소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이제 유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SPD, 주거지수 프락시 자료인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500년 주기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주거지수가 줄어드는 게 확실히 보이고요. 근데 이제 3200년 전은 좀 예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아래에 있는 게 요하 문명의 SPD 자료입니다. 인구 추정 자료, 요하 문명의. 홍산 문화 뭐 유명하죠. 홍산 문화. 그 다음에 소하연 문화, 노란색, 이제 오렌지색이 소하연 문화고요. 그 다음에 하가점 하층 문화, 하가점 상층 문화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건조해지는 기후 악화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이 중국 자료나 적도 서태평양 자료나 비슷하게 그런 500년 주기로 뭔가 기후 악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문화의 교체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홍산 문화가 사라지고 소하연 문화로 바뀌고 소하연 문화가 쇠락하고 그 다음에 소하연 문화가 하가점 하층 문화로 바뀔 때도 이제 기후 변화가 있었고요.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하가점 상층 문화로 바뀔 때도 기후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SPD 중국 북동부, 그러니까 이제 요하 쪽의 이 자료는 이게 네이처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믿을 수 있는 자료고요. 근데 그 제 연구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2800년 전, 2300년 전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하 쪽도 주거지수가 감소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후가 안 좋아졌을 때 남한 쪽, 그 다음에 요하 쪽 다 문화의 변화가 있거나 주거지수가 크게 감소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는데 3200년 전은 좀 예외다. 3200년 전을 보시면은 하가점 하층 문화가 하가점 상층 문화로 이제 문화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한반도는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느낌을 주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아마 이때 변원경 수도장 문화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기후가 안 좋아지니까 이 하가점 하층이 요하 쪽에 있던 문명인데 그래서 기장 농경민이거든요. 기장 농경민들이 이제 농사 잘 안 되니까 이제 요동 쪽으로 내려왔고 요동 쪽에 있던 아마 벼농사를 할 줄 알았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산동반도에서 넘어가서 요동 끄트머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 요동 사람들이 이제 요서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한반도로 내려와서 금강에 정착을 해서 송국령 문화로 이어진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이제 요하 쪽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자된 하층은 이제 기장 농경민 베이스의 그런 문명이었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하가점 상층 문화는 유목민 베이스의 그런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연해주 쪽, 만주 쪽에 있던 유목민들이 요하 쪽으로 건너오면서 농경민을 지배하는 그런 문명이 이제 하가점 상층 문화인데, 그러니까 기장 농경민들이 분명 이 유목민들의 침략을 받아서
뭐 일부는 이제 복속이 됐지만 일부는 피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요동 사람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요동 사람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한반도에 수도적 농경 문화가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제 시나리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3200년 전에 이러한 모습이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남한 쪽의 SPD 자료인데 2800년 전하고 2300년 전 사이에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죠. 2800년 전, 2300년 전에 연이어서 기후가 안 좋아지면서 이 송국리형 문화인들이 이제 금강 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더 농사짓기 좋은 땅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2800에서 2300년 전 그 사이에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전라도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는 경상도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라도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건너가가지고 제주도에서 파전하면서 지금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에 경관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경상도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야요이 문명을 창출했을 것이다. 그때 이제 변원경 문화가 전달됐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남한 쪽의 인구는 이제 감소를 하는데 일본 큐슈 쪽의 인구는 이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랑 비슷한 거죠. 이쪽의 요하 쪽에서는 사자단 하층 문화의 주거지수가 폭 감소하는데 한반도 쪽의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도가 이제 떨어지고 강수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외부에서 뭔가 사람들이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마치 이제 한반도 남부의 사람들이 일본 규슈로 넘어가서 일본 규슈의 인구가 늘어난 그거하고 비슷하게 제 그냥 가설입니다. 이게 이제 그린란드 기온 자료가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수학 자료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자료죠. 보시면 1000년 주기로 이렇게 따뜻한 시기가 있었고, 3000년 전에 따뜻한 시기가 있었고, 2000년 전에 있었고, 1000년 전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사실은 따뜻한 그런 시기가 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소빙기 이후로 이제 따뜻한 시기가 와야지 맞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금의 이 지구온난화가 이게 인위적인 것이냐 자연적인 것이냐 갖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0년마다 이렇게 따뜻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영국의 이제 공영 방송국에서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는 허구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기온 상승은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거 3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의 기온 상승과 비교할 때 지금의 기온 상승은 너무 또 빠르게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리 협정 이후로 2016년 파리 협정 이후로 지금의 기온 상승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99%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동의를 하는데 시간이 이제 꽤 많이 걸린 거죠. 거의 뭐 15년, 10년 이상 걸린 건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이러한 과거의 기후변화에 있었다. 1000년마다 온도가 올라가는 건 맞다. 그래서 지금 온도의 상승은 자연적인 온도 상승 플러스 인위적인 온도 상승이다. 그래서 더 좀 복잡한 측면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3000년 전에 그 온도를 보시면은 이제 꽤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청동기 최적기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한반도 쪽에서 이때 변원경이 이제 시작이 됐죠. 3500년 전부터 변원경이 시작이 돼서 송국리 문화가 2800년 전쯤에 전성기를 이루게 되고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케네 문명 포함해가지고 히타이트 문명 같은 그런 문명들이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인데 3200년 전에 갑자기 이제 무너집니다. 여기 제가 3200년 전에 그 기온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표시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 이 부분에 한반도도 이제 3200년 전에 기온이 좀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때 기온 변화가 그 지중해 동부에 타격을 주면서 많은 문명들이 사라져서 그 다음에 이제 암흑기가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저온기가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잘 나가던 성공지 문화가 2800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쇠락을 하게 되는데 미스테리어스하게 쇠락을 하게 되고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기로 접어듭니다.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중앙아시아에 원래 있던 스키타이 유목민들이 쫙 이제 선함진을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그 시기에 이제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스키타이의 그 흉포함에 페르시아 제국도 만만치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거기도 베이스가 유목민 베이스인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도 다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내려온 인도 아리안 그 계통의 유목민들인데 그 사람들조차 이 스키타이족이 워낙에 이제 강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그 기록들이 있고요. 이 시기 청동기 저온기 때 추계 시대라고 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종교들이 막 나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후가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의지할 때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쪽에서는 유교, 도교, 그 다음에 인도의 브라만교, 그 다음에 조로아스타교, 뭐 모든 종류의 종교가 다 이때 이 시기에 나왔고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그 다음에 플라톤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맹자, 공자, 노자, 장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그런 시기인데 아마 이게 기후가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디 의지할 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철학자들이나 종교가 인기를 얻은 게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계 시대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칼 야스포스라고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죠. 그 사람이 이제 추계 시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기후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이제 기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때 이렇게 온갖 종류의 종교들이 나왔을까? 분명 뭔가 환경 변화가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로마 온난기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는 로마가 이제 로마 공화정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시기고 한 나라가 또 전성기를 이루어서 흉노족들이 밀려서 이제 그러했던 시기, 한 나라가 굉장히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저온기. 이때는 이제 추워가지고 또 유라시아 전역에서 유목민족들이 대대적으로 남아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유라시아 쪽에서는 흉노족의 후손이라고 이제 믿어지는 훈족들이 이제 또 서남쪽으로 쫙 내려오게 되는데 그 여파로 이제 게르만족이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뭐 서고투, 동고투족, 그 다음에 반달족 그런 게르만 민족들이 그 훈족의 그런 아틸라로 대표되는 그 훈족에 밀려가지고 쫙 이제 밀려 내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마 제국까지 들어가서 서로마 제국 그 여파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돌아와 보면은 이때가 이제 위진 남북조 혼란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 그 위초고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초고 삼국시대 그 다음에 5호 16국 그다음 남북조가 이제 대치하는 수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거든요. 이때 이제 기후가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430년 즈음 해가지고 온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지 않았을까. 기후변화에 버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따뜻한 곳으로 내려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온난기 1000년 전쯤에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송나라가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고 송나라가 뭐 나라는 조금 했지만 굉장히 작물 생산량이 높았습니다. 상업도 번성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화약이나 제지술이나 나침판이나 이런 것들 발명품들이 많은데
그만큼 이제 먹을 게 풍족했기 때문에 그런 발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한반도에서는 이제 고려가 아주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거란 고려 전쟁인가 그 드라마도 막 방송이 되고 있던데, 이제 고려가 사실은 거란이 굉장히 세력이 셌는데 고려가 거란을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맞붙어가지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만큼 고려도 작물 생산량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려가 1200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신 정권이 들어서고, 무엇보다 이제 몽골군이 쳐들어오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다가 1200년부터 AD 1200년부터 기후가 또 안 좋아집니다. 이제 소빙기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고, 1200년, 1300년 사이가 뭐 엄청나게 여러 화산들이 막 터져가지고 북반구 전역의 온도가 확 떨어지고 막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후도 안 좋았고 몽골군이 쳐들어온 데다가 무신 정권의 정치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 직전까지는 고려가 되게 잘 나갔다. 그게 이제 중세 온난기고요. 유럽 쪽으로 가보면 이제 그린란드에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던 덴마크 쪽에 있던 바이킹들이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린란드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린란드는 지금 자급자족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추운 곳이거든요. 네, 말이 그린란드지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런 땅인데,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았을 정도니까 굉장히 따뜻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소빙기로 들어오면서 그린란드 쪽에 있던 바이킹들이 이제 아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돌아가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소빙기 때 1300년대 후반에 이제 흑사병이 크게 돌아가지고 1억 명 가까이 죽습니다. 유라시아 쪽에서. 맨 처음에 몽골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유럽으로 전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게 이제 뒤 배경에 기후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일부 역사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가 안 좋아지면 먹을 게 부족해지면서 이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먹을 게 부족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한다라는 그 이제 인과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30년 전쟁이 또 있었는데 아주 참혹했던 전쟁이고, 이때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데, 결국 이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에도 결국 기후변화가 있다. 기후변화가 있으면서 먹을 게 부족해지면 사람들 간에 이제 갈등이 팽배해지고 갈등이 이제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게 뭐 가톨릭 세력하고 이제 개신교 세력 간의 그런 전쟁이지만 그 뒤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또 기후위기랑 식량위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 다음에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경신대기근, 그 이후에 이제 을병대기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소빙기 때 여러 대기근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기후가 안 좋아지면서 식량 위기가 이제 기근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전 세계와 한반도는 홀로세 내내 주기적인 기후 변화를 겪었다. 그래서 홀로세 전반부는 천년 주기로 기후가 안 좋은 기후가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대서양의 연렴순환 교란에 의한 것이다. 그 대서양의 연렴순환이 왜 교란됐느냐? 당시에 홀로세로 들어온 이후에도 캐나다 쪽에 빙상이 녹지 않고 이제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온도가 홀로세 전반부의 온도가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이 빙하가 녹고 빙하 녹은 물이 이제 빙하호에 이제 갇혀 있다가 이게 터지는 겁니다. 그럼 터지면 빙하호의 그 담수가 북대서양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연렴순환이 교란이 되면서 이제 추위가 찾아온 것이죠. 그게 이제 준주기적으로 1000년마다 있었다. 북대서양에서 기후변화가 있으면 그게 이제 북대서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도양, 태평양 다 영향을 줍니다. 기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텔레커넥션, 기후 원격 상관이라고 얘기하는데, 홀로세 내내 북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 비슷한 시기에 기후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홀로세 전반부에는 영향을 주로 미쳤던 게 대서양 연렴순환 교란이고, 그건 1000년 주기로 있었고, 그 1000년 주기로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도 기후가 한랭 건조해졌고, 대표적인 게 이제 8200년 전에 있었던 8.2 KA 이벤트고, 8.2 KA 이벤트 때
한반도 비금도의 그 퇴적물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나무 화분의 비율이 뚜렷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8,200년 전의 기후변화로 연해주 쪽에 있던 스럽 채지민들이 처음으로 한반도 본토에 토기를 내려오면서 토기를 전달했다. 이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양양, 부산 동삼동 이쪽에서 발견되는 토기들이 아마 그때 8,000년 전쯤에 이제 내려온 사람들이 가져온 토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서양 연렴순환에 영향을 받았던 홀롯의 전반부가 끝나고 홀롯의 기후 최적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기후 변화 없이 아주 동식물한테 유리한 환경 조건이 유지가 됐고, 이때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명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지역, 그 다음에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중국도 그렇고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문명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우르 문명, 우르크 문명 이런 문명들이 이제 이 홀로세 기후 최적기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영국 쪽에서 스톤헨지 같은 큰 돌들, 거석 그 무덤 같은 것들도 이때 홀로세 기후 최적기 때 세워졌고요. 이집트에서도 그때부터 이제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동식물들뿐만 아니고 인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됐던 그런 기후시기다. 그 다음에 이제 4,8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태평양의 장주기 엘니뇨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 500년 주기로 기후가 이제 안 좋아졌다는 것이죠. 500년 주기로 안 좋아질 때마다 제 생각인데 요동 요소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고, 또 일본은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이 전달이 됐다. 변원경, 수도작,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 비파형 동검이나 한국형 동검이나 이런 동검들 같은 청동기 문화, 그 다음에 이제 기마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가 안 좋아질 때마다 이 요동 요소 쪽에 있던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서 이제 내려오는 와중에 선진 문물들이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달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년 주기의 태평양 장주기 엘니뇨, 대서양의 연렴순환 천년 주기, 그 다음에 이제 홀롯에 영향을 미쳤던 게 태양 활동, 화산 활동. 주로 이제 홀롯의 후기에 이 태양 활동과 화산 활동이 영향을 미쳤는데, 제가 화산 활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보여드렸는데, 이상하게 화산 활동하고 태양 활동하고 변화하는 경향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흑점수의 변화가 화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그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안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이제 프락시 자료들이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확인은 안 된. 그러니까 태양 활동이 강해졌을 때, 그러니까 태양 흑점수가 늘어났을 때 화산 활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를 절대 밝힐 수 없을 것 같은데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하튼 홀롯의 후기에 이러한 태양 활동과 화산 활동에 의해서 기후가 변했는데, 제가 이제 태양 활동이 최소한 제주도의 그 동수학 그 오름에서 얻은 그런 기후 변화 그 프락시 자료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이 보인다라고 이제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차 운동. 세차 운동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대체로 한 2만 년에서 2만 5천 년 주기로 이제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밀란코비치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밀란코비치 사이클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밀란코비치 사이클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빙기, 간빙기의 기후 변화를 가져온 그 원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세차 운동인데, 세차 운동에 의해서 홀롯의 전기부터 홀롯의 후기로 올수록 여름철에 일사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북반구 전역에 나타납니다. 남반구는 반대고요. 북반구 전역에 걸쳐서 세차 운동에 의해서 여름철 일사량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기후 프락시 자료는 홀롯의 초기부터 홀롯의 후기까지 기온이 쭉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전반적으로. 근데 왜 홀롯의 기후 최적기는 중간에 있느냐? 이렇게 또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빙하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 빙하가 사실은 홀롯의 초기로 들어오면서 빙하가 다 녹았으면 아마 온도가 홀롯의 내내 홀롯에 들어왔을 때부터 홀롯의 후기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졌을 텐데 그 빙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홀롯의 전기 7,000년 전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홀롯에 들어오고 나서도 빙하가 여전히 큰 규모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홀롯의 최적기가 조금 뒤에, 그러니까 8,000년 전에서 5,000년 전 사이에 나타났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데, 근데 여하튼 기후가 이제 변화할 때마다 과거사에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그래서 인구 감소 혹은 이주 등의 사회 격변이 이제 발생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탄소 연대 자료에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의 자극으로 시작된 그 동북아시아 이주가 물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은 힘들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문물이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예, 고맙습니다.